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두터운 신뢰를 쌓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점이 뜻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귀국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회동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어떤 형식,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1대1 회담을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위원이고 대변인 맡고 있는 권향엽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당의 검찰개혁 방향과 정성호 법무장관의 신중론에 대한 입장까지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자,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귀국 직후에 이제 내치에 이제 집중하고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도 이제 야당 대표에게 설명하고 아마 염두에 둔 거는 여야 대표를 같이 초청하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은데 여하튼 야당 대표부터 먼저 만나겠다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고 추진하는 거는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자신감의 발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가 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SNS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큰 상태에서 개최가 됐지만 그거 치고 결과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장동혁 대표 선출로 인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이라든지 또 국민 일각 혹은 상당한 수에서 존재하고 있는 해산되어도 될 정당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클 텐데 일단 그 문제를 접어놓고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집어넣은 것이죠. 집어넣고 레버리지로 일단 쓰면서 본인은 조금 더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런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도 있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최근 그 언행으로 봤을 때 회동을 제안을 해도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받을 거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던진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안 받을 가능성까지도 뭐 좀 감안됐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일단 윤주진 위원님 이 야당 대표부터 먼저 만난다는 이런 그 점은 대통령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과거 사례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의제를 두고 먼저 야당 대표였던 그 당시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불러서 영수회담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본다면은 시기가 되게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과의 대화를 완전히 단절하기에는 또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방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과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어떤 대미 협상 과정에서의 난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난제들은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좀 풀어나가기 어렵다. 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나중에는 오해라고 했지만 뭐 숙청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뭐 특검의 과도한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다는 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돌아가면은 너무 이 정치 보복 정국을 조금 해소하긴 해야 되겠다. 국내적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전 우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곧 사실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산 정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또 하나는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1차 개헌을 추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먼저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은 짧게 드릴게요. 강우정 대변인이 영수회담이 아니라 대통령과 지도부 회동이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짧게 한마디 하면 무슨 뜻일까요? 격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야당 총재지만 상당히 옛날에 그 제왕적 총재라든지 그 뭐 다수당의 대표라든지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뭐 이게 격이 다르다는 뜻이라기보다 1대1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도부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1대1로 왜 영수회담 어쨌든 때는 다수가 만난다. 네, 비공개로 막 1대1로 회담을 하거나 배석자 정도 있거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형식이라기보다는 인사차 지도부 대 지도부로 만나는 그런 만남을 계획을 하는 것 같고 네. 의제도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겠죠. 영수회담이면 굉장히 기탄 없는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고 전격적으로 합의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인사에 가까운 그런 상견례 자리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물론 주요 의제들도 다뤄질 수 있겠고 또 정부의 입장과 현재 행보를 야당 대표에게 설명하는 보고하는 뭐 그런 것도 계획돼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의제적으로도 과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주진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청래 대표 눈치를 보는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과거에 삼김 시대를 연상케 하고 그럼 대통령과 야당 대표. 그렇죠.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의 총재 역할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만나면 이게 영수회담이었거든요. 네. 근데 영수회담이면 그러면은 뭐야 나 당대표 정청래 대표 왜 빠져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그냥 만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의미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여러 명 가는 데는 과연 아까 이제 얘기하는 걸 봐도 제가 이제 차근차근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상호 정무수석도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축하난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 말씀드리고 싶다는 초대 말씀 전하라고 했다. 뭐 이런 워딩을 했거든요. 자, 그때도 이제 의제 있어야 하고 뭐 결국 야당이 얘기한 뭐 수용이 돼야지 뭐 이게 그 회동을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제 얘기를 했더니 뭐 대통령실 쪽에서는 의제 갖고 오면 답을 주겠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 자, 일단 김수인 평론가님 어떤 의제를 갖고 가려고 그럴까요? 야당에서. 일단 근데 뭔가 하나로 추려내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큰 방향은 제대로 된 협치를 해라 뭐 이런 그 방향 아닐까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대표 되자마자 했던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만나러 가서 잘 걸렸다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골치가 아플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현실 정치인이고 그 끌어내리겠다는 발언은 자신을 지지해줬던 강경 지지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거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고요. 일단 당장은 만나보고 여튼 그 농담입니다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되게 우스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끌어내리겠다라고 해놓고 어떤 의제를 제안할 거면 혹은 추상적으로나마 뭔가를 제안을 한다고 해도 국정기조를 어떻게 전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뾰족한 계책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이 쉽지 않을 거다. 장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까지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 고민보다는 장동혁 대표 고민이 더 클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윤주진 위원님. 예. 그래? 의제 갖고 갈 수 있으면 의제 조율해서 그럼 내가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장동혁 대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가면은 우리가 예상컨대 자 이렇게 여당이 어쨌든 큰 덩어리 봐서 정부 여당이 독주를 하는 이게 협치냐 하고 센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자 이거 단독 처리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대통령도 여당 지도부하고 그 약속할 수 있냐 뭐 하면은 상당히 대통령이 대답하기 힘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의제 설정으로 인한 회동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예. 사실상 지난 모든 영수회담을 보면은 예. 의제를 정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즉석에서는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영수회담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거의 뭐 쏟아냈습니다. 가서 하고 싶은 네. 말들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의제 아니면 안 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먼저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거에 화답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안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예.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가서 하고 싶은 얘기하면 되니까. 진통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또 어떻게 되냐면 장동혁 대표가 그래 만나줄게 내가 한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줄게? 예, 야당 예. 대표가 그렇게 만나고 싶다면은 내가 한번 가줄게. 좀 바쁘긴 예, 한데. 예, 좀 바쁘지만 그런데 가서 그 자리에서 모두 발언해서 이제 모든 걸 쏟아내겠죠. 근데 사실은 뭐 여당의 독주라든지 입법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거를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은 특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법 개정안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완 입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산이나 뭐 국정감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야당을 배려한다든지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뭐 법사위원장 줘라 이런 발언들은 서로 이게 의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안 간다고 하시다가 결국은 가서 그 하고 앞에서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오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거를 전망하신다 이거죠.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정청래 장동혁 대표 간의 장외설전이 저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탐색전을 하다가 시작될 줄 알았더니 벌써 시작됐습니다. 자,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SNS에 통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질문을 한 정청래 대표의 뭐 속내랄까 배경이랄까 그건 뭔지 좀 분석을 해주세요. 네, 일단 장동혁 대표에게 정청래 대표가 물어본 거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내란에 관련된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거든요. 네.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 주장하는가, 또 탄핵과 헌재 파면도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와서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가,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건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 정청래 대표가 깔아놓은 리트머스 시험지는 어떤 것이냐면 대화 가능한 세력인가, 여러 가지로 적대적이거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민주주의의 공론장에 서 있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세력인 건지, 아니면 대화가 불가능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가를 수 있는 질문들을 먼저 던졌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계속 조건부였죠. 악수를 네.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란 옹호를 하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해서 이거 좀 시험을 통과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예. 윤주진 위원 보시기에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그런, 자 여기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고, 왜냐하면 그냥 마냥 야당 대표와 그러면 예. 이렇게 서로 투명 인간 계속 마주칠 텐데 그 이제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나 본인도 이제 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뭐라 그러나 보자. 예. 자,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 질문에 네. 한마디로 빵 터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뭐 거의 뭐 망상과 왜곡이 점철된 그런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뭐 답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 질문들이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국민의힘이 당장 답해야 될 시급한 질문들인가는 조금 저도 의문이 남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사과도 여러 차례 했습니까? 내란에 대해서는 다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다시 돌아와서 정신적 지주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거의 없거든요. 그건 아주 소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답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한 것이고 계속 이런 내란 프레임에 장동혁 대표가 답변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내란으로 그냥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이 맞다. 다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이럴 거예요. 속으로는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 대화해야 되겠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성 지지층이 또 민주당에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내란 세력과 협치할 수 있냐 이런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전혀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라도 한번 던져보는 것인데 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선하는 뭐 지도부 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릴 것이고 아마 당분간은 둘 다 강성이시기 때문에 이런 좀 공방전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윤주진 위원께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접견하겠다 이런 뜻을 거듭 밝혔고요. 뭐 그 경선 과정에서 일종의 약속을 했었고 그다음에 된 다음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국민 눈높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 계엄 탄핵의 확실한 선긋기 그러고 나서 새로운 단계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 장동혁 대표나 저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지나치게 여당 프레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절연이라든지 탄핵의 강 건너기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규정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후보,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라는 신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센 구호들이나 메시지를 냈을 수는 있는데 이제는 대표가 된 마당에는 어떻게 보면 다시 가운데로 좀 올 수 있는 전 정치적 여유가 있다고 봐요. 자기가 그렇게 일종의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환기 씨 문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제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전환기 씨가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이게 편해진 거예요. 한결 수월해진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도 일단은 본인은 면회를 가겠다고 밝혔어요. 그 대표가 된 직후에도. 그러나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올 필요 없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접견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만 지금 접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이런 상황들을 넘길 수 있고요. 바로 좀 있으면 정기국회에 예산국회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돌입을 하게 되면 일정이 바빠지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발목 잡혀 있을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 국면을 좀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그러니까 정청래, 송원석 두 분이 이제 이런저런 행사에서 이렇게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고 상당히 보기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보는 사람도. 근데 과연 정청래, 장동혁 두 약간 강성 이미지 두 분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럼 손을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악수는 인간과 하는 거라는 얘기까지 했으니 과연 손을 맞잡게 될지 비슷하게 서로 투명인간 취급할지.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약간 반 농담으로 한 겁니다. 두 분이 극과 극이라는 게 아니라 뭐 좀 대표적인 강성 이미지 두 분이라는 뜻으로 그냥 다소 과장된 표현을 제가 쓴 건데 두 분이 의외로 잘 통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네, 만약에 두 분이 뭐 다른 주제로 만남을 했다라고 한다면 잘 통할 수도 있겠지만 명백하게 부딪히는 것으로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정청래, 송원석 관계하고도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의 캐릭터가 장동혁 대표하고는 많이 다르고 정청래 대표하고도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대립각을 만들기보다는 어색한 풍경을 자아내는 수준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침묵은 침묵인데 송원석 원내대표 있을 때하고의 침묵과 다른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침묵 자체가 굉장한 대립인 그런 침묵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설전이 오고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 길게 싸울 의지는 없겠지만 서로 간에 뭐 뼈 있는 말 한마디를 던지는데 또 대받아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풍경이 또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점. 그 만약에 그렇게 좀 자주 티격태격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만나게 됐을 때 그 화기애애해지는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근데 그런 것도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여러 차례 어떤 갈등을 거쳐야 나올 법한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뭐 대립하는 풍경밖에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네. 자, 윤준희 위원님. 그렇다면 일단 뭐 여야
대표 간의 어떤 거를 가지고 협치가 가능하다 이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요. 어차피 당장 돌파구는 안 보입니까?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국가의 어떤 뭐 대단한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아닌 이상에는 여야 대표가 마주할 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은 협상과 대화의 몫은 원내대표에게 많이 주어져 있고요. 당대표는 주로 이제 당무에 집중을 하는데 특히 또 이번 예산 정국만 거치고 나면 바로 지방선거로 돌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이제 마주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외의 포인트는 정청래 의원과 장동혁 대표 이 두 대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재밌는 분들이에요. 유머 감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정청래 저도 그렇게 알고 대표도 있습니다. 유명하죠. 아주 그 호탕하신 분이고 장동혁 대표는요 정말 끼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 제가 선거 전 보면은 아주머니들 지지층이 환호합니다. 정말 장동혁 대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만큼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아주머니라는 건 여성들. 예, 여성들이. 그래서 특히 그 50대 60대 여성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딱딱 좀 이렇게 잘 맞춰주시는군요. 내가 보기엔 정청래 대표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 다 잘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 험악한 정치판 속에서도 나름대로 웃음을 잃지 않는 두 정치인인 건 분명해요. 아니, 둘이 혹시 몰래 만나서 소주 먹고 이러진 않겠죠, 설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서로 들키면 안 될 텐데. 뭐 상당히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정치판이지만 그래도 낭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 두 분의 캐릭터에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질문을 드린 건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낮아 보인다. 하지만 의외의 반전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 여당 워크숍, 야당 연찬회의입니다. 이게 뭐 비슷한 거죠. 이게 사실 정기국회 앞두고 늘상 주요 정당들이 이제 하는 건데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재정비 나서는 거라고 이제 볼 텐데, 자 일단 김수민 평론가님, 민주당은 어떤 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논의할까요? 뭐 추석 전에 해내겠다라고 검찰개혁. 밝혔던 뭐 그런 법안들도 있고 정기국회에 예산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당의 총론을 당연히 정책적으로 좀 집중해서 모으는 자리가 될 텐데, 아무래도 방금 언급하신 검찰 정책이 좀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도 시중론도 있었으니까.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좀 애써서 이 균열을 덮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표현은 계속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 분명히 언급을 했듯이 전권 송치는 물론이고 보안 수사권, 수사 지휘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 정도만 박탈하는 거라서 민주당의 현재 추진되는 법안 내용하고는 차이가 꽤 있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서 그 언급을 하게 됐을 때 그걸 질의한 의원 또 보면 좀 정성호 장관 성향에 좀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들이 또 보여요. 이수진 의원? 누구? 제가 여러 명이 질의했어요. 질의 의원 다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성호 장관 혼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민주당에서 예전에 발의됐던 법안들을 보면 검찰이 수사 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뭐 기소를 따로 뭐 판단을 받는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수사권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법안을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 좀 말수가 적은 의원들이 있는데 그들 의원들도 지난 국회에서도 생각해 보면 검수완박 국면이나 이럴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세하지 않거나 이런 의원들도 이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민주당 내부에서의 의견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기득권 수호라든지 검찰하고 한패냐 이런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우려라든지 또 최근에 진보 성향의 인권 변호사들도 제기를 하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피해자들이 고통이 너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모른 척하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토론이 이런 워크숍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얘기하는 게, 윤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가장 속 시원히 하고 싶어 하는 거, 특히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서 검찰 해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분리에 가깝지 않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해체라기보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리? 완전 해체해야지 무슨 얘기야 해서
나 간극이 되게 커 보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안은 결국은 검찰이라고 하는 이름만 안 쓸 뿐이지 뭐 공소청이든 그게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법무부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특위가 내고 있는 안은 아예 중수청은 무조건 법무부에서 떼가지고 행안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체 개념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법무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 결국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검찰의 논리와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특위의 주장인데, 하지만 저는 이제 법무부 안이 사실 현실적이죠. 왜냐하면은 경찰과 중수청까지 모두 행안부가 거느리게 되면 무소불위의 이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과연 뭐 공판을 유지한다든지 피의자를 검거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는 이런 과정에서 검찰의 전문성이 과연 반영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여기에 정청래 대표는 일종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정이 이견을 노출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저는 좀 꽤나 진통이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자, 윤주진 위원께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도 이제 연석회 이어갑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장동혁 대표 오늘 이에 앞서서 만났는데, 조경태 의원 옆옆 자리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만난 사진도 눈길을 끌었고, 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어떤 점들을 집중 논의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국회 보이콧도 선언한 상황이고, 정기국회를 그러면 들어가느냐 마느냐부터 이제 여러 가지 수싸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참 특이한 소식이 뭐냐면은 법사위의 간사로 전직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5선 의원이 됐어요. 6선 의원이 법사위원장. 그렇습니다.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 근데 이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걸 보면은 사실은 전승절 참석 다음으로 큰 뉴스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에 국회를 전면 보이콧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 들어갈 것이고 원내 투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아마 두 가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어차피 민주당이 하는 입법 그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적당히 우리도 대안을 내서 좀 제3의 보완 입법을 하자는 쪽으로 여당을 설득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여당이 뭐 예산이고 법안이고 밀어붙이면은 결국에는 그냥 파행 모드로 가서 하면서 프로파간다에 집중할 그냥 거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 우리한테 책임지우지 마. 이렇게 할지,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5선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 보통 재선 의원이 맡는 간사를 맡았다는 거는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3선 의원이 맡는 위원장은 6선 의원이 맡고, 보통 재선 의원이 맡는 간사는 5선 의원이 맡은 아주 진풍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연찬회 연석회를 봐도 이 두 당의 살림살이가 참 비교가 돼요. 어떻게 비교돼요? 그러니까 여당 워크숍은 아주 인천의 유명한 모 호텔의 컨벤션 센터에서 피로 시작하는? 예, 그렇습니다. 천국을 뜻하는 그 호텔에서 하고, 자꾸 이제 구체화되고 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어디서요?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합니다.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당직자들이 참 세상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기로 치면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은 건데, 그렇죠?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 측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죄송해요. 윤준희 의원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뭐 당내에서 막 노선을 가지고도 또, 이게 주로 그 9월 정기국회 대응 방안이겠지만 노선 갖고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뭐 김민수 최고위원, 뭐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문제 언급하고, 뭐 심지어는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묻겠다. 저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조치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어느 날?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진짜 아예 그냥 분당하자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도 나름대로 이 당에 어쨌든 지분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상위권에 있는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전면으로 내걸지 못하고, 또 일정 뭐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수가 아닌
거의 진보적인 성향에 가까운 그런 패널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계파,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쪽을 좀 두둔하는 분들의 패널 활동까지 막는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아까 말씀대로 분당만 가속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김수민 평론가님 현실적으로 분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한 전 대표 측 분들이 뭐 비례대표도 많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세요? 분당이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쉽지가 않죠. 예. 큰 당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잘 되기가 어렵고 예. 역사적으로 한국의 정당사에서 보면 나간 쪽이 승리를 하는 경우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 예. 그 신한민주당에서 통일민주당 분당됐을 때 YSDJ 그다음에 평민당이 따로 분당됐을 때 DJ가 총선에서 YS 쪽을 꺾게 되죠. 예, 예.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분당됐을 때 요 3번 정도인데 이것도 다 쉽지 않은 사례들인데다가 이 3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 국민의힘 계열 역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역사에서는 나간 쪽이 남은 쪽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분당의 역사는 있죠. 뭐 옛날에 자민련도 있었고 바른정당도 있었는데 근데 이 분당 또 국민의힘 역사를 지켜보면 다 여당일 때 그나마 분당 좀 집에 재산이 있을 때 분가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야당이고 국민의힘 역사에서 나간 쪽이 남은 쪽을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나간 쪽만 손해다라고 하는 거를 특히 바른정당 경험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할 것이고 보여지고 있다 이거죠?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적으로는 그들보다 경험이 짧지만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분당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시작된 가운데 곳곳에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장수나들목에 사고 나서 5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차간격 좁혀지고요. 조남 분기점 진출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는데요. 서서울 요금소부터 여파 받습니다. 이후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천터널 안 사고로 인해 일대 많이 혼잡합니다. 진천 나들목부터 정체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7원 분기점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2km가량 정체입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은 함양산 산골 휴게소 부근에 화물차 사고 있습니다. 현재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또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영주 부근에 화재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2차로에서 처리 중이라서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 분기점에서 7km가량 정체고요. 이후 달래내고개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윤주진 위원과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우인식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됐습니다. 다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에게서 이제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독재 여당의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우리 당 추천 목소위원을 선출하기로 여야 합의까지 했었지만 이를 뒤집고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제 똑같은 작태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당목 인권위원을 부결시킨 이유는 누군가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이끌어야 할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여당의 폭거를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 지도부의 사과와 반성 없이 향후 정기국회 주요 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자 2명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민주당? 문제가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결격 사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이전에 뭐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걸기를 한 그런 사건이겠습니다.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건데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추천을 한다, 이렇게 요식행위처럼 돼서는 안 되겠고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렇게 인준 표결을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부결시키라는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혀 논점 이탈을 하고 계시는 것이 누군가의 변호인을 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변호를 했다는 것이 이제 우인식 후보자의 경우에 뭐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그 체포 방해 혐의였죠. 그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고 또 전광훈 씨를 변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변호라는 건 누구에 대해서나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조력자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이런 변호를 하게 된 것이 그냥 어떤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서 변호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게 우인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향들에 기초해서 이런 변호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상현 후보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런 극우적인 그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두 사람 다 성소수자 혐오에 해당하는 그런 행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행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권위원으로 어떻게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논점을 변호를 했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윤준희 의원님, 아예 그냥 너무나 큰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들이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결격 사유라는 게 주관적인 지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극우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를 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보기에는 극우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누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의로운 활동일 수도 있는 거고요. 변호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어느 누구나 피의자로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변호하거나 했던 그런 분들이 주요 국가기관에 임명되는 것도 상당히 내로남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 여당 야당 몫이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표결은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각자 정치 집단에게 주어진 국가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 쓰자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다수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추천 몫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민주당이 너무나 조금 옹졸한 입법 형태를 보이고 있고 국회 운영을 너무나 독주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야당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나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의장과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 박상혁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인권위원들이 부결되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자체 방학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와 곧 정기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생 현안이 시급하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체 방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특히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자신들의 헌법적 의무와 자신들의 역할마저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의 자격마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습관적 보이콧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국회, 인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준인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사과를 해라, 사과 안 하면 우리 뭐 보이콧한다 그랬는데, 말이 그렇지 이제 9월 정기국회 시작되면 각종 민생 입법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또 뭐 정부를 견제해야 될 일도 많고 인사청문회도 있고 각종 입법에 있어서 그럼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러진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런데 참 자존심이 구겨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 또한 야당으로서는 너무나 체면이 좀 말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 2주 정도는 이런 보이콧 정국을 좀 이어가겠지만,
결국은 해법은 어디에 있을 것 같냐면은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 지도부 회동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풀릴 것으로 보이고 네. 자체 방학이다 이 표현은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사실상 이거 인권위원 야당 추천목 전부 부결시켜 버린 거는 네. 학생이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책걸상 다 치워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학교 왜 안 나오냐고 하는 거는 조금 부당하다. 네. 정청래 대표 결국은 장도연 대표를 만나야 되고 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시간 관계상. 국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뉴스 바로 이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주에 있는 9월 3일인가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하는 거 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북한과 러시아는 막 급격하게 엄청나게 밀착해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과는 다소 소원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북미 대화 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한 자 김수민 평론가님 왜 참석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일단 뭐 북한이 굉장히 고립된 체제지만 그 네. 체제 지도자들이 역대로 다 보면 국제사회와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역설적으로 많이 추구를 해왔거든요. 예, 김일성 같은 경우도 뭐 1960년대 비동맹 외교로 한때는 북한이 또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네.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은둔에서 해방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좋아하던 예.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더군다나 본인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제사회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도 있는데 최근 수년간 상당히 갑갑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나마 러시아와의 결합을 통해서 밀착을 통해서 이거를 뚫어내려고 했던 건데 사실 그게 더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중국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중러 정도의 결속을 다시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북한하고 러시아는 이 밀착을 하는데 중국은 좀 멀어지고 중국에 있던 김정은 위원장 관련 동판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돼버리면은 완전 고립으로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을 건너뛸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윤주진 위원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우리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합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을 뭐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을지 이건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애초에 중국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었습니다. 뭐 여러 고심 끝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일본 순방, 미국 순방 거쳐서 이제 더 이상 안미 경중. 예. 이거는 지금 그거를 지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예.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큰 결단을 내린 건데 안미 경중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중국 관영 매체가 위험한 뭐 열차 수레에 뭐 몸을 맡기는 거다라는 식으로 맹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요 상황에서 김정은이 나 중국 갈게. 사실 역사적으로 북중러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역사적인 사건 대사건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또 정말 이제 그 베이징 특파원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바빠졌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중국에 간다 그랬으면 김정은은 안 오죠. 안 와요. 안 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김정은이 뭐 열차를 타고 오느냐 네. 비행기를 타고 오느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이 될 텐데 왠지 열차 타고 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안미 경중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은 네. 사실상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욱더 방점을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보란 듯이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대항하는 북중러 연합을 과시하는 예.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고 그동안 중국과 조금 소원했잖아요. 예, 근데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중국과의 협력도 다시 좀 복원하자 이런 포석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주자리를 바꿔볼게요.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아왔었는데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좀 쟁점이 될 만한 게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저는 매우 잘못된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당시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내란 방조 혐의 이거 뭐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네. 공용 서류 손상 이런 부분은 명확해 보이긴 하는데 내란 방조 혐의라고 했을 때 조금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나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법적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예. 판사를 비난한다거나 이런 거는 자제돼야 될 일이고 그래서 몇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방조범이 되려면은 부작위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인 지위에 있는 정도여야 부작위가 방조로 인정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자기적인 어떤 방조였는가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범행의 결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방조범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국무회의를 한덕수 전 총리가 실제로 개최를 하려고 한 건지 예.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똑같이 국무위원들 대충 모아놓고 국무회의 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 다툼이 아직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란이 언제 시작됐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회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모임 끝나고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계엄 선포 시점을 내란으로 볼 건지 이후에 뭐 포고령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란으로 볼 건지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란 시작이 그보다 뒤라면 예비 단계에서의 방조가 되거든요. 네네. 예비 단계에서의 방조도 물론 처벌 가능한데 어떤 그 실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을 때 기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여야 하는데 만약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선포를 하긴 하더라도 그 네. 이후에 막 군경이 국회에 가서 막거나 이런 것들은 예측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툼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 특검에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더 끝까지 철저히 점검해 보면서 이게 특검한테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걸 또 비어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구속영장 발부냐 아니면 기각이냐 문제지 범죄가 있냐 없냐는 아직 아닙니다. 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 정치 특검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형법상에서 이 방조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방조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총기로 사고를 일으킬 때 뭐 총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라고 알려준다든지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가담하는 거를 보통 방조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경을 왜 막지 못했냐, 네가 막았어야지라고 하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걸 갖고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한덕수 국무총리 자꾸 엮으려고 하는 것이냐? 네.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동조, 내란 방조로 가져가야만 그 다음 타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거거든요. 계엄 해제 표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국민의힘도 결과적으로 내란의 공범 세력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중요한 퍼즐이 한덕수 총리였는데 이게 막힌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의외의 판결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한덕수 전 총리는 한 번 말을 바꿨거든요. 예. 계엄 포고문을 자기는 받아본 적도 없고 뭐 구경도 못했다는 어떻게 식으로 보면 얘기했지만, 인정했는데. 예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받았다고 실토를 했어요.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제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보기가 아주 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주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다라는 거는 재판부가 혐의 소명에 있어서 확신이 없다라고 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방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뭐 공문서 문제라든지 왜곡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법리적으로 우세한 상황이고 네. 특검이 매우 좀 당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뭐 민주당에서 가끔 때마다 나오는 건데 이거 특별재판부 도입해야겠다. 근데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그 결정이 나올 때마다 특별재판부 이거 반민특위 때 딱 한 번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5.16 쿠데타 때 그러니까요. 비슷한 거 있었죠. 이거는 네. 사법에 대한 어떤 독립성 저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예전에 진짜 정치 판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독재 시대에 있었고 네. 민주화 이후에도 그런 판결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개선을 해왔고 또 그 법관을 임용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크게 많은 인재들이 가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심판이 설령 오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극복을 할 생각을 하는 게 낫다. 허들이 있으면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지. 뭐 그 허들을 대체하는 다른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유죄 선고를 얻어내면
아예 판 자체를 바꿔가지고 유죄 선고를 얻어낸 거기 때문에 동의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복 여론이 한편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판을 그대로 두고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이거 짧게. 예,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소지가 매우 다분한 것이고 네. 결국은 판사 길들이기,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메시지에 그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좀 실행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반 남았는데 제가 질문 하나 짤막하게 드릴게요.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후보자인가요? 이분이 보니까 종합소득세 체납 5차례 총 1,200만 원. 뭐 급하게 이제 후보자 된 전후로 해가지고 그 납부를 하긴 했는데 종합소득세 체납 5차례 1,200만 원. 재산세 45만 원 미납해서 아파트를 압류 처분까지 당했고 한 번. 주차 위반 과태료 같은 거 뭐 지방세 체납해가지고 뭐 배우자 뭐 합하고 해가지고 본인 배우자 차량을 14차례 압류당했다. 자, 공정거래위원장의 일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준법 정신으로 볼 땐 이건 하자가 있는 겁니까? 짤막하게 한 우리나라 말씀 기업이나 경제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승사자 같은 역할이에요. 예. 그리고 너무나 촘촘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늘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준법 정신이 매우 좀 소홀하다라고 판단되는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과연 명이 설 것이냐라는 것이고 네. 이건 사실 조금 습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평소 행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공정성을 요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게 뭐 의도적인 위법이라거나 비윤리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사례를 보면 이제 평소에 좀 이런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 그런데 정부 기관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살 선우는 오늘도 아빠를 부르며 꿈에서 깨어납니다. 올해 7월 간암 3기로 투병하던 아빠는 끝내 선우와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엄마는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어린 아들을 돌보고 낯선 땅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걸 버텨야 했는데요. 하지만 아빠의 항암 치료비와 병원비는 가족에게 큰 빚으로 남았고 언어 장벽에 부딪힌 엄만 임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막한 하루하루. 점점 수척해지는 엄마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작은 품으로 안아주는 어린 선우. 엄마와 선우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8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9월 첫 주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서울이 31도, 대구는 전국 최고 34.9도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그제와 어젯밤 11일째 이어졌던 열대야가 이틀 연속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다시 서울, 부산이 26도로 예상되고 대구, 광주 25도, 강릉 27도 등으로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이상의 밤 기온과 아침 최저 기온을 이어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도심 지역과 해안에 열대야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 세종 32, 대전, 부산, 제주 33, 광주 34, 강릉, 대구 3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밤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제주에 5에서 60mm의 소나기, 모레 토요일은 전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8월의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은 전국에 비나 소나기 예보가 또 들어있고요. 9월의 첫날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전국에 비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 대표는 형식과 의제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1대1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했는데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후 5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은 조금 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 전체 가입자 수만큼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됐고 보안관리 소홀도 확인됐다며 역대 최대인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당장은 경기보다는 집값 안정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수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올해 1% 성장은 힘들 거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새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입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신중론을 제기하는 등 여당과 다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개혁 등 주요 정치 현안을 권양엽 민주당 대변인 겸 검찰개혁 특위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권양엽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워크숍 대변인 권양엽입니다. 네네 의원님 지금 저 워크숍 진행 중이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방금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정정해 먼저 하고 뭐죠? 갈까요? 제가 검찰개혁특위위원은 아닙니다. 그래요?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네. 아이고 저 대변인 맡고 계시고 네. 워낙 뭐 이쪽에도 해박하셔서 저희가 약간 착각을 한 것 같고요. 예.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잘 아시니까 검찰개혁 위주로 여쭤볼게요. 네네. 자, 지금 워크숍 이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지금 열리는 워크숍이라는 게 9월 정기국회 뭐 대응 방안 뭐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그런 거라고 저희가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 가장 핫한 부분은 검찰개혁 그 부분 아닐까 싶은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워크숍은 아시다시피 9월 1일부터 해서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네네. 이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에서는 법안 처리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안 심의도 있고 법률안 심사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정부하고 민주당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갖다가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서로가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상임위별 분임 토의도 하고 네. 뭐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뭐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뒷받침할지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주요한 법안 처리 이런 게 이제 주요 부분이 되겠고 또 예산안 심사도 이제 정기국회에서는 하고 국정감사라는 것도 열리고 그러니까요. 여러 중요한 일들을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쭉 잘 짜나가냐 이런 게 큰 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검찰 개혁 조금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네. 권양엽 대변인님 보시기에 민주당이 지금 검찰 개혁 쭉 추진해 오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요즘 뭐 최근에 많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네. 정청래 대표께서 줄기차게 말씀을 해 오셨었죠. 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겠다. 예. 이런 말씀하셨고 얼마 전 의총에서도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9월 내에 정부조직법의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네네. 한다고 당과 대통령실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추석 전인 거고요. 예. 그래서 민영배 의원님이 지금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네.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9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네. 공소청법이라든가 중수청,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법 제정안은 이후에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론을 수렴한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죠. 네네. 예, 정기국회에서 했던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고 국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민생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갈 것입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지금 권양엽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대통령도 옛날에 기자회견에서 뭐 추석 전까지 얼개는 나올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네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추석 전에 완료한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어쨌든 검찰 해체라는 그런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이후에는 각각의 뭐 공소청법이라든지 중수청법이라든지 국가수사위원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 좀 세부적으로 조율해 나가면서 뭐 연말에나 이렇게 쭉 계속 추진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을 내용은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죠. 예. 잘 알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정부 조직법
입법 개정안 지금 뭐 물론 저 9월 말로 치면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네. 초안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마련하고 계실 것 같고 뭐 공청회나 나중에 당정회의 같은 거 거칠 것 같아요. 그 어떤 네네. 과정들을 거칩니까? 아직 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월 5일 날 입법 청문회가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9월 5일이요. 검찰개혁안이 의견은 나와 있는 것 같고 예. 이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또 서로 조율되고 예.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증인은 한 8명, 참고인 한 12명 정도 많은 분들이 입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입법 청문회 네네. 9월 5일 날 거기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자, 의원님 근데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네. 여당의 검찰 개혁안 이른바 속도전에 대해 좀 신중히 나가야 된다. 지금 뭐 제대로 그렇게 토론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여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하고 좀 상당히 간극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어떤 점에서 지금 다른지 조금 정리를 조금 해주세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폐지하고 기소청을 신설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인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행안부의 중수청을 신설하면 결국 법무부의 역할이 좀 축소된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아마 그런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수사 역량도 유지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쪽에 좀 이렇게 집중됨을 예를 들어서 행안부 쪽에 여러 가지가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그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감안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 눈에 띄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 해체잖아요. 네네.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걸 법무부 안에다 만약에 둘 경우에 그냥 이게 그 기능은 둘로 수사와 기소로 쪼개기는 했지만 마치 검찰이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간극이 좀 커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은? 저는 글쎄요. 대변인으로서 저 개인의 의견을 뭐 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제가 뭐 법사위원도 아니어서 예. 소관 상임위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성호 장관님은 법무부의 수장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법무부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께서는 법무장관으로서 행정부 쪽에서 조금 뭐 여러 가지를 또 살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당은 아무래도, 당 입장에서 그동안 쭉 일관되게 어떤 추진해온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잘 조정되고 당정회의나 통해서 조율될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당연히 조율되어야 하고요. 조율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그 123개의 국정과제의 첫 번째 목표가 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입니다. 네. 여기에는 크게 이제 3가지 전략이 있는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네.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실현, 문제를 해결한 유능한 정부인데 네. 이 중에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중 3번째 그 과제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의 완성입니다. 예. 그만큼 우선순위도 높고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다양하고 철저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그 소통하고 잘 조율되어 갈 것입니다. 네네. 오늘 또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 예. 함께 잘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기도 하지요. 예, 우리 권양엽 의원님이 그러면 대변인이시니까 제가 조금 주제를 너무 있게 네. 그 검찰 개혁 쪽은 좀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좀 돌려볼게요. 자, 네. 오늘 일단
있었던 그 사안 어젯밤인가요?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저도 좀 납득할 수 없고요. 네네.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헌재 판결 했을 때 나왔었던 것보다 특검에서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전에 국무회의 이전에 그 인지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등등 해가지고 이제 기각을 한 것 같은데 특검이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특별재판부 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주요 의원들이 몇 명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게 위헌 가능성도 제기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올 때마다 이런 반응 보이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특별재판부 도입은 그냥 아이디어 단계지 이게 추진되고 그런 거는 현재로서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국민의힘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의원님. 네. 자, 국민의힘이 이제 장동혁 신 당대표 선출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귀국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문한 게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거든요. 이게 자, 야당 대표 이제 외치를 쭉 하고 오신 건데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성과도 저 야당 대표에게 설명하겠다 이런 그 의중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그 야당 대표를 만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오셨고 또 우리들이 그 처음에 굉장히 긴장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또 상대당 그 상대 나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더 잘하고 온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기대보다 훨씬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대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 보고 상대 미국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 사실 해외 순방 갔다 와서 그 성과를 야당 대표에게도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는 함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그리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잘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형식과 의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의제 어떤 거를 원하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얼굴만 보고 이게 덕담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 같은데 그거는 결과물이 있는 건 사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나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주 만난다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만나는 건 중요하죠. 네네. 자 그리고 이게 형식과 의제는 예를 들면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하셨잖아요. 보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날 의사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의제와 형식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고 조율되어 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이제 왜 원내 대변인은 원내대표, 그다음에 대변인은 보통 이제 당 대표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이게 한 몸으로 일을 하시는 건데 정청래 대표 이제 자주 보실 거 아닙니까? 권영엽 대변인님도. 자,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도 되게 강경한 이미지로 지금의 야당의 모습과는
뭐 협치는커녕 손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또 강경한 이미지의 어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선출이 됐는데 저 대표를 같이 이렇게 보필하고 있는 대변인 입장에서 앞으로 여야 간의 관계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저 장동혁 당대표 당선 축하난을 보내셨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저도 압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도 몇 가지 물으신 게 있습니다. 질문을 혹시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예,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장동혁 당대표께서는 이번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네. 온 국민이 지난 내란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실제적으로 예. 국민들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 마음들을 국민들의 표심을 갖다가 예. 좀 드러났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들께 뭐 사과라든가 예. 내지는 뭐 입장 변화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대표께서 몇 마디 물으셨던데 네. 윤석열이 돌아와서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또 하라는 것인가? 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예. 뭐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도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린 계획도 잘한 것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장동혁 당대표에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질문했습니다. 공개 질문. 예. 한 가지라도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뭐 단순하게 강경한 정청래 대표가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상황들을 예.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지금 권영엽 대변인님이 그 질문 쭉 말씀해 주시고 노상원 수첩까지 찬성하는가 뭐 질문까지 하시고 무고한 사람들 살해하려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뭐 질문에 빵 터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곡과 망상의 정치 공세에 답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대답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 자체가 네. 정말 현실 인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곡과 망상입니까? 온 국민이 사실은 저도 현장에 그때 12월 3일 국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네. 온 국민이 바라봤던 것이잖아요. 노상원 수첩은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빵 터지고 그냥 웃고 넘길 일입니까? 지금도 저는 사실은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저도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예. 이거는 그렇게 상황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전혀 현실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어제 일 잠깐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반대표를 던져서 그렇게 된 건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하겠다. 이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진 이유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까지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어제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이제 국민의힘 추천 몫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현, 우인식 후보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권위원 추천이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뭐 강하게 컴플레인을 했었는데요. 예. 국가인권위원회 자리는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두 분 다 아주 극우 성향의 혐오 이력을 가진 그런 인물을 이르려고 보통 제가 보여졌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그 행적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반대 적절치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여당이 독재를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그 실질적으로 조국혁신당이라든가 그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이런 타 야당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그 판단과 이것을 갖다가 독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 참 맞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예. 적어도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네.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그것을 사상검증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상검증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 후보자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부결표를 던졌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9월 정기국회 내년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 이제 논의합니다. 뭐 여러 가지 아주 진짜 예산 심사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정말 중요한 법안 수많은 법안들이 이제 처리하고 하는데 아까 여야 대표 간에 뭐 야당 대표의 스탠스 이런 거 언급하시면서 협치가 쉽지 않은 그 어떤 측면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의원님이. 자, 만약에 그래도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협력한다면 요 지점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마냥 그렇게 막 대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어차피 민생 현안은 처리해야 될 텐데 물론 뭐 그렇죠. 예, 여당 뭐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야당이 같이 머리를 모아서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국민에. 그래서 그런 거 어떤 부분부터 이렇게 좀 협력의 물꼬를 요런 현안은 같이 그 머리 숙이해서 좀 튀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사실은 뭐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대치 국면으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번번하게 사실은 대치하다가도 협상을 통해서 사실은 또 합의 조율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로 그 굉장히 민생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내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민생 안정을 위한 그러한 뭐 입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해가 올해는 유난히 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재난재해라든가 안전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하고 조율 가능한 그런 것부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서로 이제 좀 조율 가능한 것들을 여야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좀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상황이 약간 그 이전에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이 육선의 추미애 의원이잖아요. 네네. 혹시 그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지금 보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보통 한 3선 의원이 오던데 6선의 법사위원장. 아마 민주당의 의도는 강하게 검찰개혁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다. 선수가 그렇게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하신 것 같고요. 또 뭐 야당에서는 또 5선의 나경원 의원 또 뭐 율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의 의미랄까요?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뭐 이것에 대한 이례적인 것이죠. 사실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6선의 법사위원장, 5선의 간사 뭐 이런 게 전례는 없었죠. 그만큼 지금 현재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임위 운영에 대한 것은 아마 뭐 그만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법사위 간사를 맡으니까 좀 네네. 더 지혜롭게 예. 법사위 운영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권양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거 일단 어떤 내용 담고 있고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법안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전세 사기 같은 개인의 가정의 꿈을 앗아가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네. 굉장히 피해가 전국적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금융이나 주거 지원 등의 연계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이러한 등의 대도시 중심의 6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도 반드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비수도권 지역에도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저희 지역구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입니다만 전남에서도 가장 전세 피해가 큰 곳이기도 한데 지원센터가 그렇습니까? 없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국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각 17개 광역시도에 반드시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회사가 일부라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직접 범인에게 이체를 하더라도요,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피해액을 대신 물어주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실수로 송금했다면 금융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이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금융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게 허위 신고나 악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실제 피해 사실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 내용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에 담겨서요, 올해 중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이제 심각하기 때문일 텐데 지금 실제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랄까요? 그 어느 정도예요? 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7,766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건데요. 범죄 수법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엔 전화로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교한 시나리오 형 피싱도 등장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금융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대응 평가와 개선 조치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AI 기술 이용한 보이스피싱까지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대응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지금 보이스피싱 인공지능 플랫폼을 10월 중으로 구축할 예정인데요. 이 플랫폼은 은행,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플랫폼이 가동이 되면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의심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거나 이상 거래를 감지해 고객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까지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번 규제 대상에 좀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이스피싱 자금이 코인 계정으로 빠져나가면 추적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도 이상 거래 탐지와 지급 정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는 거고요. 네. 결국 피해 예방의 핵심은 좀 속도와 정보 공유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최근에 이른바 밈코인을 미끼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100명 넘는다고 하는데 밈코인 이게 뭔지, 밈코인 미끼 투자 사기 어떤 수법을 썼습니까? 네, 이번 사건은 GCB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내세운 전형적인 투자 사기였는데요. 네. 50대 A씨 등 일당 3명이 지난해부터 총 129명에게 57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GCB 코인은 이른바 밈코인, 그러니까 장난처럼 만든 가상화폐인데요.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코인이 단 2시간 만에 개발됐고 베트남의 소규모 거래소에서 개당 1.4원 수준으로 상장된 상태였는데 A씨 일당은 이 코인이 조만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면 수익이 수십 배로 불어날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단순히 이제 말만 듣고 투자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인들이 이제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얘기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A씨 일당은 먼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사들인 다음에요. 예. 무료 코인을 에어드롭 받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습니다. 문자에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가짜 코인 지갑 앱을 설치하게 하고 GCB 코인을 무상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은 건데요. 예. 그 뒤에는 지금은 코인 한 개가 100원이지만 상장되면 5,000원까지 간다. 혹은 상장되기 전에 미리 사면 대박이 날 수 있다라고 꼬드겼습니다. 네. 여기에 2천만 원어치 코인을 사면 필리핀 골프장 회원권, 5천만 원어치 이상이면 일본 골프장 회원권까지 준다는 말로 예. 덫을 놓은 건데요. 문제는 이 골프장 회원권도 실제가 아니라 인쇄소에서 출력한 종이 한 장에 불과했고요. 코인 역시 매도가 불가능해서 결국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 이 모든 자료, 상장 일정, 수익률, 회원권 전부 조작된 허위 자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신종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 특히 주의해야 합니까? 네, 일단 경찰은 이번 사건처럼 무료 코인 지급 혹은 상장 예정, 초기 투자자 모집 같은 말로 접근하는 경우엔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네.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출처가 좀 불분명한 코인을 앱으로 받으라고 하거나 회원권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엮는 경우 사기 시그널로 봐야 한다라는 게 지적했는데요. 정상적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인지 매도 환급이 가능한지 사업자 등록은 정식으로 되어 있는지 등을 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약 1년간 강제 수사하고 추적을 통해 수사한 대형 사기 사건인데 이게 피해자도 많고 금액도 커서 향후 추가 피해자나 연루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제 바꿔볼게요. 전북 남원시가 추진한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했습니다. 배상금 4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시민 혈세로 물게 됐다고 해요. 우선 이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네, 바로 이 문제의 사업이 남원 춘향 테마파크에 모노레일과 집 와이어 같은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개발 사업이었는데요. 네. 2020년 전임시장 시절에 남원시는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사업자가 약 405억 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이 시설들을 짓고 대신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사업은 2022년 6월 완공이 됐고 곧 개장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그 직후 7월에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이 사업을 중단시킨 겁니다.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는데 문제는 이미 시설이 다 지어진 상태였고 대출도 좀 실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용 수익 허가를 막아버린 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 같은 세금이 그렇게 나간 건데 자, 법원이 이제 남원시 손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법원이 이런 판단 내린 배경은
뭡니까? 네, 이 사업에 투자한 금융사들 그러니까 대주단은 2024년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남원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사업이 합법적으로 체결이 됐고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남원시는 협약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또 모노레일 수요가 부풀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결국 남원시는 약 408억 원에 더해 네.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480억 원까지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시민들도 되게 화났을 것 같은데 시민들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어제 시민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네. 현장에선 400억 원이 땅 파면 나오냐, 뭐 시장 개인 돈으로 물어내라라는 고성이 쏟아질 정도로 흙 파먹고 사냐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시민들의 반발이 좀 거셌습니다. 시민들은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한 거 아니냐면서 행정 일관성 훼손과 시장 개인 판단에 따른 혈세 낭비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경식 시장은 정치적인 의도는 없고 협약이 시의 분리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400억 원의 배상금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아껴서 충당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긴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시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정의 연속성과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새 시장이 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한 항공사 승무원이 비행 중에 마약에 취한 채 근무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공사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사건의 당사자가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소속의 승무원 헤이드 펜테코스트인데요. 문제의 비행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여객기였습니다. 이 승무원은 이미 탑승할 때부터 땀을 흘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좀 이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비행 도중 복통이 있다며 비즈니스석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아서 동료들이 문을 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알몸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데요. 네, 동료 승무원들은 급히 이제 이 승무원을 진정시키고 의료진이 동공 확장, 뭐 심장 박동 이상 등을 확인했는데 런던 도착 후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검사 결과 메스 암페타민, 그러니까 필로폰과 암페타민이 검출됐습니다. 진짜 약하면 안 되는 거군요. 비행 중이라면 온갖 긴급 상황이 이제 대비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승무원이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면 적절하게 어떤 비상사태에 그 고객들을 이렇게 안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정말 심각한 일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큰 공분을 산 이유가 기내에서 사실 승객 안전을 좀 책임져야 하는 승무원인데 예. 이런 사람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네. 이게 승무원은 사실은 안전요원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환각 상태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었다는 게 수십 년 항공안전 체계가 무너진 것인데요. 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측도 사건 직후 즉시 해당 승무원을 해고했고 본인도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현재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좀 하늘 위에 뭐 잠재적인 재난이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항공사 측의 관리 부실 책임도 이제 제기되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보통 항공사는 정기적으로 승무원을 대상으로 음주, 뭐 약물 검사, 건강 상태 점검 등을 시행하는데 이런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일이 사전에 걸러졌어야 했다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마약류는 좀 단기 복용만으로도 행동 인지 기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항공 안전을 위해 약물 관리 기준 강화, 승무원 심리 상태 점검 등의 같은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완수 기자와
완수해 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프로축구를 강타한 손흥민 생애 첫 시구를 했습니다. LA 다저스 스넬에게 완벽한 스트라이크 던졌어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잘 찬다, 잘 감아 찬다 이런 선수로 알고 있는데 던지는 것도 잘 던지더라고요. 연습 많이 했나? 와, 이게 참. 그리고 또 그러고 보면 진짜 그 LA 다저스하고 네. 여기서 정말 그 스토리를 잘 만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손흥민 선수 7번 그리고 뭐 블레이스 스넬 선수 역시 7번. 한 축구에서 한 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선수 또 사이 영상을 받은 투수. 그런 두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만나서 공을 던지고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아나운서가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이런 활약을 펼쳤고 또 국가대표로서 이런 활약을 펼쳤고 근데 오늘 여기 왔다. 근데 공을 던지자마자 퍼펙트 피치 아주 완벽한 투구다 그리고 한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아버지 손흥정 씨를 포함해 가족들이 거기 있었는데 가족들도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자랑스러웠을 거고 또 LA 팬들 역시 잘 보신 본인들의 연고지에 뭐 야구팀 말고 축구팀에도 세계적인 스타가 와서 정말 함께 해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뉴스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마케팅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막 그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인가요? MLS 그게 전체적인 마케팅도 상당히 주목할 만하고 이게 LA에 오니까 우리 교민도 많고 일본 사람들도 많은데 와 오타니 있고 손흥민 있고 LA 다저스 있고 이게 저 풋볼팀 저 LAFC인가요? 거기 있고 야 이거의 유기적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갈까 좀 이제 저도 상당히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근데 축구 대표팀 명단 발표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주장을 손흥민에서 다른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세대 교체를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7년이 넘었거든요. 2018년부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7년이 넘었으니까 한 번쯤 뭐 분위기 최신처에서 바꿀 수도 있다. 뭐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 뭐 구체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확답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주장 변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팀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이냐.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를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느냐 이거를 판단한다는 의미로 이제 주변에서 그러면 주장을 내려놓고도 좀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이제 팬들 같은 경우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왜 거리감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두게 됐어요. 근데 또 참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홍명보 감독 관련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MLS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LA 갤럭시에서 뛰었던 그 홍명보 감독한테 이적하기 전에 상의를 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대표팀 감독인데 내가 이적하는 팀이 이렇게 결정됐다 얘기해 버리게 되면 너무나 빨리 이제 본인의 결정이 밖으로 새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함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요리스라고 하는 지금 토트넘에 같이 있던 골키퍼 선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환이라고 저기 이제 손흥민 선수 이전에 경험한 선수하고 이렇게 동료들의 조언을 얻었고 그래서 홍명보 감독한테는 조언을 받지 못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이제 그 메이저리그 사커에 왔기 때문에 메시처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남겨줘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대표팀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느낌이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국내 축구 팬들이 새벽에 미국 축구 보게 될 줄은 잘 몰랐을 거예요. 요즘 저도 좀 일찍 깨면은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 이렇게 보다가 그것만 볼 수 없으니까 돌리다 보면 야 축구하는 거 나오던데. 자 이제 미국 축구 대표팀 얘기입니다. 멕시코와 9월 원정 앞두고 있는데 그 미국 축구 대표팀에 한국인과 혼혈 선수 그러니까 사실 전격 발탁됐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이게 미국과 멕시코와의 이제 9월 원정 경기를 대표팀이 앞두고 있는데 지난 이제 월요일 날 그 얘기예요. 홍명보 감독이 그 대표 선수를 발탁하면서 독일 태생의 혼혈 선수인 옌스 카스트로프라는 선수를 발탁을 했어요. 그 얘기군요. 이 선수는 사실 지난 2월에 유럽에 갔을 때 우리 선수를 돌아본다고 했을 적에 우리 선수는 아니지만 한국계 선수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국 분이고 우리가 발탁하는 건. 그래서 이제 이 선수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사실 이 선수에 대한 이 선수가 그 대한축구협회에 선수 등록을
이번 달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게 합리화가 국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상관없군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대표팀을 뛰게 되면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 선수가 뮌헨글라드바라는 그 독일 1부 리그에 있는 선수예요. 그러면 사실 기량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축구 대표팀의 이제 오른쪽 수비수가 좀 약한 편인데 미드필더와 오른쪽 수비수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뭐 파이터 성향의 강한 선수다 이렇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대표팀에 갖다 놓고 테스트한 후에 정말 북중미 월드컵에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고요. 사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귀화 선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문화적인 차이, 기량적인 문제, 또 언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대표팀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잘 될까?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의 새로운 실험이죠. 이 실험이 축구 대표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년에 새로운 카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에선 외국인 투수들의 기록 경쟁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SSG 앤더슨이 한화 폰세가 세웠던 기록을 보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무슨 기록이었죠? 이게 탈삼진 기록입니다. 탈삼진 기록. 가장 작은 이제 이닝 동안에 탈삼진 기록이었는데 앤더슨 선수가 그 139이닝 만에 200 탈삼진을 기록을 했어요. 이제 보름 전에 그 폰세 선수가 하면서 이제 뭐 폰세가 탈삼진 1위, 방어율 1위, 다승 1위 이러면서 그래서 거의 뭐 독주할 것 같았는데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차근차근히 따라오고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SSG의 앤더슨 선수입니다. 평균 자책점이 지금 2.12점이라서 폰세에 이어서 2위. 탈삼진도 지금 오늘까지 기록은 211개 대 206개로 또 2위. 그리고 이제 이닝당 이제 출루율이라고 하는 WHIP라는 게 있는데 폰세 1위 또 2위. 그러다 보니까 한때 정말 한국 프로야구에서 굉장한 라이벌이었던 선동열, 최동원을 이제 외국 선수지만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팬들이 이 두 선수가 만약에 SSG가 지금 3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조금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2위 한화의 폰세, 3위 SSG의 앤더슨이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런 대결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가을 야구에서는 좀 더 화끈한 그런 기록 경쟁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2위, 3위 얘기하셨는데 강철 매직으로 유명한 KT 어느덧 공동 4위까지 올라왔어요.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강한 팀은 정말 그 KT 같아요. 지난해 기억하시면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정말 그 두산 이승엽 감독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이끄는 두산을 이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승엽 감독이 올해 경질당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도 했는데 8월 하순 들어서 경기를 보게 되면 SSG의 2승 1패, 두산의 3연승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한참 잘 나가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롯데와 공동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롯데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감보아 선수하고 또 그 KT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헤이수 선수가 이제 맞대결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긴다면 조금 올 시즌 약간 주춤한 기아와 3연전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KT가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그 가능성 뒤에 좀 어려운 난제가 뭐냐면 9월 들어서 1위 LG, 2위 하나와의 경기가 있고요. 또 상승세인 삼성과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은 되네요. 네, 부담은 되는데 한 승률 5할만 건져준다면 사실 가을 야구 무리 없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대표팀의 전 종목 석권을 이끈 명장 박성수 감독이 향년 55살, 55세죠. 55살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지병 때문인가요? 예, 지금 지병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고교생 때, 그러니까 1980때, 그러니까 저희 고3 때 이 고3 선수가 그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년배라서도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인 뭐 오진혁이나 김호진 선수만큼 그 당시에 스타였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팬들이 아마 기억하시거나 뉴스를 보시면 선글라스 딱 끼고 뒤에서 우리 선수를 뒤에서 든든하게 지키던 알죠. 누군지 알아요. 미남이라고 붙어 있었거든요. 미남 양궁 스타였던 박성수 감독이 어제 사실 갑자기 이제 그 별세를 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진혁의 금메달을 함께했고요. 지난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남자 대표팀 김우진이 전 종목을 석권할 적에 그 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양궁의 전성기에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함께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 양국이 좀 큰 거목을 잃었네요. 그러니까요. 좀 아쉽습니다.
남자 프로골퍼 35살 김비호 프로가 PGA 투어 진출을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비호 선수 좀 우여곡절도 많았죠. 네, 아마 그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손가락 욕설. 네. 그러니까요. 네, 2019년 징계 받았죠. 네, 2019년 그 경기에서 사실 그 핸드폰 소음 때문에 갤러리한테 우리 이제 보통 나와 있는 관중들 갤러리라고 하는데 갤러리한테 손가락 욕설하고 네. 드라이버를 내던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승을 하고도 네. 우승한 선수가 본인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요. 징계를 마치고 있었는데 올해 사실 그 송민혁 선수가 원래는 켄 페리 투어라고 해서 네네. 2부 리그격에서 그렇죠. 이제 도전을 할 수 있었는데 송민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자리를 김비호 선수가 받게 됐습니다. 예. 사실 35살의 나이 쉽지 않은데 본인의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이 캔베리 투어에서 20위 안에 들게 되면 내년 PGA 출전권을 얻게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가 거의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불타오고 있는데 3주 동안 무려 4,000km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달 마지막 그 투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보니까 지난 4일에는 공동 22위도 했고요. 네. 11일 경기에선 28위. 전체적으로 20위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분발해 준다면 2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톱10 안에 들어서 내년 출전권을 따내고 뭐 우여곡절 겪었잖아요. 네.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김비호 선수가 이러다 PGA에서 정말 우승이라도 해준다면 정말 드라마틱한 골프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김한수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한영의 조율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